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어제도 34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 발표된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이제 일부입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하루에 100만 명이 확진이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20만 명을 찾아내느냐, 30만 명을 찾아내느냐 이제 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조금 그 진단 기준이 변하면서 이렇게 좀 해석에 유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과거에는 이제 PCR 검사만 주로 이제 그 진단 확진 인정을 해주다가 이제 지금은 신속 항원 검사도 이제 확진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PCR 검사를 하루에 50에서 100만 건 정도를 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한 30만 건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확진으로 인정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일주 단위로 보면 PCR 검사 건수가 10만 건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건수 비는 만큼을 지금 신속 항원 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PCR 검사보다 사실 그런 검출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PCR 검사가 줄고 신속 항원 검사가 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찾아낼 수 있는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나 이제 오늘이나 이제 같은 요일에 그런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런 걸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유행이 감소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지금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이 2주 내에 30만 명, 4주 내에 20만 명까지 내려오고 중환자의 경우 1,300명에서 1,680명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내놨거든요. 근데 사실 방역당국의 예상이 틀렸던 경우가 많았어서 이번 예상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그 유행의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변수가 많아지면 이제 혼란해지면서 이게 그 예측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그 유행 과정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지금 그 진단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이지만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또 사실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권장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바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지금 개별 변수가 돼가지고 지금 정부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길게 이제 정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근데 이게 예측이 어떻든 간에 지금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유행의 정점 구간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유행의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그 이후로 2, 3주에 걸쳐서 더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의료 시스템의 그런 부분들 좀 그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이 50%를 넘어서 우세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과거에 알파나 델타에 감염된 사람이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거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변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오미크론에 또 걸릴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면역 억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걸린 다음에도 그 항체 형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오미크론에 걸리고 계속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한 2, 3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오미크론에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는 그 유전자 배열 몇 개가 조금 다른 사실 4,000지간 정도쯤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변이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징이 조금 보면 전파력이 강하고 뭔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런 동일한 그런
변이보다는 좀 더 재감염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의 이제 특징이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전파력이 높다, 또 하나는 재감염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임팩트를 보일 수 있게 되냐면 이 전파력이 높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점의 그 높이를 높이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전파력 부분에서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재감염까지도 혹시라도 잘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오미크론의 유행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봉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봉우리가 생길 겁니다. 이 재감염이 생긴다 그러면. 재감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살짝 올라갔다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봉우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유행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오랜 시간 가게 될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의 곡선 자체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유행 곡선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또 지금과 같은 정점이 생겨나는 걸 텐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도 변이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이들은 이제 뭐 스텔스 오미크론하고 이제 델타 크론이라고 해서 델타 변이랑 오미크론이 합쳐진 그런 변이 정도가 지금 확인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이 오미크론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 이제 오랜 기간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이러스 복제가 아직 활발하다는 상황이고 그럼 바이러스가 복제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변이들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 그 뭐 박쥐나 동물들이나 이런 그런 감염들을 일으켜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또 완전히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생판 모르는 형태의 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런 변이가 생기게 되면 또 이제 기존의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언제든 사실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하면서 이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애초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얘기할 때 고위험군 중심의 이 치명률을 낮추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위험 신호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60세 이상 이제 3차 백신 접종이 우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초기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었는데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백신 접종의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이제 빈도 이제 차지하는 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위험한 이제 요양시설과 기저질환자분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4차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정된 상황에서 이제 접종이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 4월간 지속될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 동안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얼만큼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분들에게 얼마나 빨리 그런 경구 치료제가 투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팍스로비드 2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96만 2천 명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약이 20만 7천 명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수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지금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자체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진국들에서 선구매한 것들이 이제 다 채워지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사실 그 이제 생산량 자체의 그런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팍스로비드보다는 좀 그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라게브리오를 갖다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약이든 간에 이제 고위험군의 그런 입원 예방 효과가 충분히 이제 입증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그 잘 배분돼서 사용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발표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통과 처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가요? 일단 뭐 재고가 없어서 처방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약이라는 게 이제 그 뭐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이제 그런
지역 거점 약국들 이런 곳에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 공급이 잘 안 맞는 그런 지역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처방을 했는데 약이 없고 어떤 지역은 또 약이 재고가 계속 쌓여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쉽게 개선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뭐 지역 거점 약국에 약을 두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빨리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금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팍스로비드 외에 라게브리오 또 지난 주말부터 현장에서 처방을 시작했는데 처방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 뭐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안전성과 효과성 둘 다에 어느 정도의 조금 의문부호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금 그 팍스로비드가 워낙에 병용금기 약물도 많고 이제 처방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또 간근 질환이나 신장 질환들한테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팍스로비드를 쓰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투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로 효과가 어느 정도 뛰어난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 약을 정말 확대해가지고 수입을 할 건지 어느 선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그 사용을 할 건지를 좀 결정을 이제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외래 진료센터에서만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동네 병의원에 가서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가서 보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도 지금은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뭐 전담 외래 클리닉에서만 좀 보게 돼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것들도 줄일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약 처방이나 전신적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료계가 준비를 해서 기존의 독감 치료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런 코로나19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냥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그 진료의 범위를 넓혀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방역 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향하는 방안의 얘기가 나온 지 꽤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이제 사실 신종 감염병이고 이제 그런 대규모 유행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환자를 갖다가 사실 음압 격리를 하고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위중한 그런 방역 당국의 이제 관리를 받는 그 이제 감염병이 1급 감염병입니다. 근데 2급 감염병에 뭐가 들어있냐면 결핵, 홍역, 뭐 수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그 감염증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감염병들은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뭐 이렇게 위험도가 당장 그렇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압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격리를 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신고도 뭐 당일에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행정적인 그 융통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그런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음압 격리와 이런 굉장히 이제 스트릭트한 그 강화된 그런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제 그런 코로나19는 뭐 병독성이 그렇게 약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관리할 만한 그런 형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1급 감염병에 너무 이렇게 그 좀 강력한 그런 방역을 하고자 하게 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그런 다른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급수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환자 치료에도 영향을 좀 적게 받으면서 코로나19도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좀 그렇게 변경이 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그동안은 국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이것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2급 감염병이 돼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격리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만 격리가 진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냥 일반 보험 환자와 똑같이 이제 그런 진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감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국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조심할 수 있는 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는 걸 텐데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 중에 3차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젊은 층이 많죠. 3차 접종 꼭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2차 접종까지 이제 1차 기본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중에 지금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이분들은 3차 백신 접종 안 하셔도 됩니다. 아, 2차까지 맞고 코로나에 걸렸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근데 말씀. 이제 2차까지 접종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3차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그 지금의 오미크론에도 예방 효과가 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을 때의 방어력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걸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3차 백신 접종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5에서 11세 사이에 접종 예약도 시작됐는데 예약률이 1.3%로 매우 저조합니다. 소아 접종 관련한 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3월 지나서 이제 4월부터 5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5에서 11세 아이들 중에 거의 반 가까이는 이미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종보다는 이제 그런 걸려가지고 자연 면역을 통해서 사실 기본 접종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완치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접종을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5에서 11세 백신 접종은 그 걸렸을 때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뭐 천식이나 당뇨나 면역 저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만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의 그 유용성이 이제 좀 사실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담당 그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